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재선, 트럼프 2.0이라고 하죠.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한 재테크 전략 짚어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선혜 증권자본시장 모셨습니다. 이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대선도 좀 파란만장한 것 같은데 요전에는 현직 대통령 인지 능력 문제로 좀 시끄러웠었는데 이제 대선 후보 암살 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 같고 관련해서 이 부장이 테크 측면에서 짚어주실 예정이죠?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테크 방향 설정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정책 및 산업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두 사람이 거의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을 만큼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서 네.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숲부터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후보의 경제산업정책 큰 그림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선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책이 에너지 분야인데요. 네. 민주당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에 반면 트럼프는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석유 등 전통 에너지로 회귀하는 쪽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기후 변화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핵심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전기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 재편은 계속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미 2022년 8월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2032년까지 전기차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전기차 비중을 56%까지 높인다는 게 바이든 정부 계획입니다. 네, 그게 현재 미국 움직임이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다면 방향이 많이 바뀌겠죠? 네, 우선 트럼프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산업용 에너지의 사용 비용을 높이는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 인상이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는 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와 원전 등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입장이 달라서 재선될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좀 나무로 들어가 볼까요? 그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수혜 또는 악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이나 종목들이 많이 다른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게 아무래도 한국 2차 전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2차 전지 산업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현재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 세제 혜택에 따른 현지 대규모 투자 계획 이런 거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 한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2차 전지 종목에 많은 투자했었는데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 사실상 국내 2차 전지 업체 종목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의 대주주인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또 이런 업체 말고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SKC,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산업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기업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견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장께서 구체적인 종목까지 거론해 주셨는데 참고로 이거는 추천이라든지 매도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냥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들 실명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누가 당선되느냐와 상관없이 IRA는 유지될 거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이기 때문에 행정 권력의 교체가 이 법안 폐지로 직결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혹은 또 재무부 시행령을 통해 보조금 등 전기차 성장 동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악재는 악재입니다. 예,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것 같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도 뭐 중복된 얘기 같지만 에너지, 특히 친환경 에너지 쪽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 네. 그거 관련해서도 산업하고 종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민주당은 2035년까지 이 전력 부분을 탈탄소화하고 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네, 예. 그래서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이 재생에너지의 세액 공제가 늘 경우 관련 수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는 원유 및 유전 개발 확대, 석유, 가스, 석탄 생산 업체의 세금 감면 혜택,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보면 전통적인 네. 원료 산업들이죠. 예, 에너지 예, 산업들. 예. 예. 그래서 이 분야에 조금 호재가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악재로 꼽는다고 한다면, 악재 기업을 꼽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업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뭐 네, 네. 대표적으로는 뭐 하나솔루션, OCI, 휴캠스, 뭐 한솔홈테코, 에코바이오 등 네, 이런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관련 기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원전주는 또 어떤가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원전 관련 기업들 주가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또 조언이 나오죠. 트럼프가 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예, 네, 예. 네. 그리고 수소 쪽도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 기업들은 조금 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된다면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수소 생태계 사업을 추진하는 뭐 두산 퓨어셀, 일진 다이아, 효성 네, 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머티리얼 등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 대표적인 종목만 제가 거론하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뭐 네. 그 종목은 또 이런 펀더멘털로 또 움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은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매도 의견이나 매수 의견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참고했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산업 쪽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트럼프도 미국 전역에 그 10개 자유도시 건설 구상을 발표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예고를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뭐 국내에서 또 대표적으로 전력 인프라 연관 기업들을 찾아서 이 기업들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것도 뭐 종목 같은 게 좀 구체적으로 네, 대표 있습니까? 기업은 뭐 네. LS 에코에너지, LS 네.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네.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 종목입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은 반도체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관련해서도 호재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보이네요. 네네. 네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중국 네. 견제 기조가 조금 강화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수출 중심의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랑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금리나 대선 전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재무장관 후보로 제레미 다이언 회장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되게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안 하면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중국에 뺏긴다 주도권을. 그래서 가상자산 쪽에 되게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네. 가상자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친화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하고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시세도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상자산 이런 시세 말고도 관련 기업들의 뭐 주가 상승도 좀 점쳐볼 수 있긴 합니다. 네. 네네. 이게 비트코인은 지금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 반환 물량, 뭐 독일 경찰서 차 물량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다시 오르고 있고 지금 어제까지가 64,000달러가 넘었다 이렇게 나오던데 오늘도 지금 또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네네.
예,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큰 틀에서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하면서 네. 수혜받는 업종, 뭐 아니면 악재가 미칠 업종 이렇게 좀 선택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미국 대선 국면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좀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렇게 그 업종별 이런 걸 가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위주로 좀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빅테크 중심은 기존 포트폴리오에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장기채 등을 혼합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양당 모두 미국 이익 중심으로 선회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닌 AI나 뭐 네, 네. IT나 신성장 산업이나 이런 업종에 좀 장기 투자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결과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트럼프 2.0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재테크 전략을 간단하게 잘 요약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럼 이어서 조영주 세종중부지회본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 본부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조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12일이었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030원으로 결정했잖아요. 이게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1만 원 선을 처음 넘은 거라 하던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7% 오른 것인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결정이 된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가진 뒤에 다음 달인 8월 5일에 고시가 되고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는 근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재계, 노동계 양쪽이 모두 불만을 쏟아냈는데 먼저 재계 입장은 어떤가요? 네. 재계는 아쉽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을 하기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랬죠. 특히 이번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는데 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네네. 재계의 대표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는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나 생산성 이런 걸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적용을 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도 뭐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중기중앙회는 최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으로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뭐 들어보면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37년 만에 10만 원 선을 넘었는데 노동계는 왜 불만인 거죠? 네, 노동계도 적지 않은 불만을 표현했는데요. 네네. 한국노총은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하, 예.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애초에 최저임금을 12,600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거가 있겠죠? 예. 네, 이런 배경에는 네. 2022년에 생활물가 상승률이 6%였는데 네. 최저임금은 5% 인상이 그쳤고 조금 모자라죠. 네. 그리고 지난해에도 생활물가가 3.9%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5%밖에 오르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높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네네.
이렇게 재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면 수긍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공익위원들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속도 조절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때 너무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초기였죠. 2018년에 16.4%가 올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에는 10.9%가 올라서 2년 연속으로 1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 또 5년을 통틀어서 보면 인상률이 41.57%에 달했거든요. 예, 엄청 낮군요. 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9.5%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 기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였던 2022년에는 5.1% 물가가 올랐고요. 네. 그 외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2%대의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네. 임금이랑도 또 예. 실질 임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최저임금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이 355만 4천 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2011년 290만 2천 원에 비하면 약 22%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 기간에 최저임금을 보면 시간당 4,320원에서 9,620원으로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네, 이때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무려 122%를 넘었습니다. 예. 둘의 상승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돌아보면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과정을 보면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결과에 대해서 서로 불만족하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네네. 오히려 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난달 27일이었는데 네. 2주가량 넘겨서야 결론을 냈거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래에 단 9차례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거고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 길어진 심의 기간 사이에서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네. 지난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초안이 제시가 되고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올해는 최저임금위원들이 대거 새로 임명이 된 이유도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노사가 도급제 근로자로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네. 또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파행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10차, 11차 전원회의를 보면 하룻밤 사이에 노사가 각각 4개의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였는데 사실 협상이라고 보기에는 서로가 명분을 쌓아가면서 격차를 좁혀가는 그런 수순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이런 과정에서 논쟁이 파행으로 또 치닫고 또 퇴장이나 물리력 행사로 이어질 때도 있었는데요. 네.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투표용지를 찢고 이사복을 뺏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예. 그리고 사용자 측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서 다음 회의인 8차 전원회의에 집단으로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최저임금 표결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이 터무니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네.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파행, 퇴장, 물리력 행사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이 9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너무 많네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이나 간극이 사실 너무 크다 보니까 합의를 이룬다는 게 아주 힘든 구조입니다. 몇 차례 수정안을 서로가 내놓은 뒤에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권고안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해서 최종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요전에 그 이인재 위원장 어디 인터뷰한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위원들 간에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회의를 한다고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네. 특히 이번이 이제 심한 경우죠. 네네네. 예. 그 그렇게 심의 촉진 구간이 만들어져서 네. 해야 되는데 이 촉진 구간이라는 게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정권에서는 뭐 이렇게 다른 정권에서는 저렇게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공익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결국은 뭐 답정너, 요즘 말로 답정너라고 하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공익위원들도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네네. 여러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몇몇 경제 지표만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고충입니다. 네네. 그리고 어떤 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온전히 최저임금에 다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외에도 그 당시의 노동시장 상황이라든지 기업의 경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변수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다 이런 또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이 제안한 최종안을 가지고서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끼인 공익위원들이 고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네네네.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뭐 어떤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방안이나 이런 것 나오는 게 있나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방식으로는 매년 논의 과정에서 파행만 거듭할 것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예,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들이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하듯이 진행이 되면 결국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만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인지를 노사가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자는 대안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재 교수의 그 과거 주장을 보면 아예 정부가 노사 의견을 들은 뒤에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니까 그러면 여하튼 저기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정부 생각이 중요할 텐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얼마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 방식을 개선 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꾸리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착수를 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종료되면서 바로 논의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 그리고 기준 뭐 이런 것들 그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거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구시 기간이 8월 5일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만들어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앞으로 이 논의체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고 또 합리적인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좀 현명한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트럼프 2.0 시대의 재테크 전략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포함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